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는 현재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생회장 맡고 있는 남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배움의 내용으로는 딱 한 줄로만 요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를 찾아보면은, 역사 교과서를 찾아보면은 딱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 줄은 4.19 혁명으로 인해서 하야한 대통령,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업적은 당연히 모르는 상태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하지만 대학교에 와가지고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논문도 읽어보고, 그래서 논문을 읽어본 결과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근데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제 또래 친구들도 제일 많이 들은 업적이기 때문에 오늘 초점을 맞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건국이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희 앞에 친구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한국사 근현대사 역사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분인데 이분에 대한 평가가 너무 과소평가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발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넘겨주실 친구 한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넘기기 전에 또 말 한마디 하면은, 저는 이 발표를 하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을 통해서 풀어낼 예정입니다. 혹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약간 있습니까?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딱 요약을 하자면은,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미국은 자동적으로 참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약입니다. 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한미 동맹의 시발점이죠. 네. 그런 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내게 되었는지, 그렇기에 대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발표 동안 계속 언급할 역사적 그 조약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라는 조약을 제가 계속 언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조미 수호 조약의 거중 조항에 대해서 계속 언급할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조약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일단 그 전에 목차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1895년부터 1910년, 이 시기는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할 때 시기까지의 이승만 대통령을 다뤄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1910년부터 1945년,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의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을 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1945년부터 1948년, 대한민국이 조선이 해방된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의 시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을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1948년부터 1953년까지 건국 이후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시기로 나눠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제일 이 발표를 듣기 전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 조약 중에 하나입니다. 조미 수호 조약의 거중 조항입니다. 거중 조항이라는 것은 조선과 미국이 두 국가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제3국 혹은 단체의 조정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조선이 일본에게 내정 간섭의 위협을 받았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조선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내용의 조항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가스라 테프트 미락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05년 7월 27일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필리핀과 조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인정한 미락입니다. 이때부터 서구 열강과 일본은 식민지 사업에 굉장히 몰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식민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겠죠. 합리성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이 만납니다. 그래서 미국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이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그 지배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 밀약을 맺은 겁니다. 밀약이 뭔지 아시죠? 비밀스럽게 맺은 협약입니다. 이게 비밀로 붙여졌어요. 이 밀약을.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1895년부터 1910년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할 때까지의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배제학당에 입학한 이후에 갑신정변의 주역인 서재패를 통해서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 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되셔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의 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하고 같이 친미주의 사상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갑신정변 이야기를 아까 주동식 강사님이 잠깐 짚고 넘어가셨는데, 저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갑신정변이 저희 조선이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일본도 갑신정변에 대해서 엄청 서포트를 해주신 거 알고 계시나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제일 유명한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지금도 일본 만엔짜리에 초성화가 실려 계신 분인데, 그분이 실제로 조선의 근대화를 돕기 위해서 갑신정변을 많이 도와주고, 실제로 저희 조선의 최초의 한글 신문이 한성순보거든요. 한성순보의 창간을 돕기 위해서 고문까지 파견해 주시는 그런 활동도 해줬습니다. 그만큼 갑신정변이 근대화에 있어서 조선에게 천재 1호에 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3일 만에 무산이 되었죠.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은 이 옥중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친미주의의 사상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서 일본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05년에 미국으로 날아가십니다. 미국으로 날아가서 어디로 향하느냐?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여름 별장을 찾아갑니다. 왜? 조선이 지금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맺었던 거중조항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미국은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일제 침탈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라는 항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항의가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죠. 왜냐하면 이때 미국은 일본과 맺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발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이러한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조선과의 거중조항이 있었음에도 조선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이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맺어진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즈벨트를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했을 때 몰랐던 거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루즈벨트 별장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친미주의 사상이 엄청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친미주의 사상에 굉장히 금이 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금이 가는 사건이 바로 스티븐스 저격 사건입니다. 혹시 이 사건에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스티븐스 저격 사건.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때부터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데에서 엄청 지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븐슨 이 사람을 조선으로 파견해가지고 일본이 조선에게 을사조약을 맺는 걸 지지한다 그런 발언을 하는 등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데 엄청난 힘을 준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장인권 씨라는 사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을 해버립니다. 죽여버렸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뜻을 펼쳤던 거죠. 친미긴 한데 이 사람이 스티븐스를 저격한 사건을 비판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일본의 침탈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이승만이 바라본 의병운동 제가 여기 적어놨죠. 조선에 대한 충의 지심이 도리어 한국의 장래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세상 형편을 정확히 모르는 채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면은
국민 장래에 크게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 중의지심이 도리어 한국의 장래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지론은 뭐냐? 무작정 의병봉기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이 조선 내에서 확실하게 실력을 길러서 조선에게 국제 정세가 유리해졌을 때 일본과의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승만이 말하는 조선에게 유리한 국제 정세는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 거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 사이에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 때 우리 조선에 있는 군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본이랑 전쟁을 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일본군을 조선에서 몰아내자라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때 한인 애국단을 꾸리고 윤봉길 의사한테 그 폭탄 그걸 주문한 김구 선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독립운동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이 전쟁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미국과 일본은 다섯 조건을 협상을 하여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5조건의 협상이 미일 전쟁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국이 시비를 준비하는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해방될 때까지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다시 3가지의 시기로 나뉘게 됩니다. 1910년부터 19년까지 조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한일 합병이 되고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한번 나뉘고요. 그리고 2번 1919년부터 1939년 때 또 나뉩니다. 19년이 3.1운동부터 39년이 어느 해였냐? 임시정부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그때 행적으로 다시 나뉘게 되고요. 3번 39년부터 45년 광복 때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그 행보가 나뉘게 됩니다.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1910년부터 19년까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11년 그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잠시 미국으로 피신을 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출간한 도서인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교회야말로 한국인이 외교를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창구이며 위기에 봉착한 외교 독립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기독교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한창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무슨 국가였습니까?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무슨 논리로 접근을 하냐면은 조선도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 종교를 따라갈 테니 미국 너네들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 국가들끼리 도와야 된다라는 논리로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독교 국가로 발돋움하였고 일본은 이러한 기독교를 탄압하였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조선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이 즉각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이승만 대통령은 내정의 자치권을 일제에 요구하여 얻어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정 자치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치권은 아일랜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에서 롤모델을 따온 겁니다. 이승만이 평가하는 아일랜드의 자치운동은 아일랜드가 수도에 국회를 별도로 세워서 내치를 자주 하되 영국 여왕을 군주로 삼고 그녀의 통치하에서 영국 국민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며 지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승만은 조선도 아일랜드를 모티브로 하여서 내정 자치권을 받아내서 독립을 차근차근 준비하자는 거였습니다. 독립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일본을 몰아내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지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919년부터 3.1운동 이후부터 39년까지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 이승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립운동 준비론에 대해서 더욱 탄력있게 밀고 나갔고 일본의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에 배포하려 했습니다. 이승만은 1919년 2월 25일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하여 3월 3일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 청원서의 내용을 보시면요. 대체로 일본의 한국 보호 국화 정책과 강제 병탄 행위는 부당하며 일본의 한국 통치는 모든 면에서 한국인에게 최악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내용이 이 위임 통치 청원서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가 중립교역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립교역 지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전 중립국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경제 중립국이랑도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한반도 중립교역 지역 주장은 엄청나게 쉽게 뛰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승만의 이 주장은 국제연맹 규약 22조에 따르면 위임 통치를 받는 지역은 일체의 군사시설, 즉 요새나 육군, 해군 기지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징집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한반도를 중립교역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적 요새도 지을 수 없고 일본인이 조선에 거주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의 중립교역 지역 주장을 위임통치청원서에 첨부하여 가지고 그 미국의 대통령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그 착실한 준비에 의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였죠. 그렇다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의병 운동을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닙니다. 외교와 무력, 양면의 성장을 통해서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또 독립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무력 활동, 의병 봉기를 완전하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었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1939년부터 45년 8월까지의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생존 전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1년 8월 1일에 뉴욕에서 일본 군국주의 실상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부터 미국에 대한 매서운 비판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미국 정부가 아까 제가 말했던 테프트 가스라 미락이라는 배신 행위를 통해 한국과 맺은 1882년의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거중 조항을 지키지 않은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가 조선이 일본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 점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서 이승만 대통령이 판단한 조선에게 유리한 정세인 미국과 일본의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더욱 강하게 미국을 쏘아붙였습니다. 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측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한국 독립을 미국이 승인을 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여기서 다시 국제 정세에 눈이 밝은 게 다시 드러납니다. 여기서 조선에 대한 독립을 승인하지 않으면은 전쟁이 끝난 뒤에 러시아가 소련이라는 연방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소련이 한반도로 진출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미국에게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죠. 왜 승인하지 않았냐? 이때 한창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이었던 소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1948년부터 53년까지의 이승만 대통령의 해방 후 이승만이 제일 거슬려 하던 거, 그게 바로 신탁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자신의 편지를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승만의 완로는 공산주의자들의 탁치로는
궁극적으로 한국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드는 음모라며 신탁 통치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후 한반도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기 이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이유가 제가 시험 기간이 어제 끝나가지고 네,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때 한반도의 임시 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개최한 미소 공의의 진전이 미비하자 이승만은 그때부터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북한에는 사실상의 정권 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하고는 손절해야 된다는 스탠스가 강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김구하고는 조금씩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한 이승만은 미국에게 남한의 독립정부를 즉각 수립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묵살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열었던 미소 공의가 1947년 8월에 사실상 결렬이 되자 미국은 신탁 통치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이후 유엔의 결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에는 대한민국 건국이 된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신탁 통치에 대한 열렬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신탁 통치를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권을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고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으로 이양하면서부터 한국이 어떤 단독 정부를 만들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한 번 더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전으로. 네, 이제부터 제가 말하고 싶은 1948년부터 1953년 마지막으로 건국 이후 한미 상위 방위 조약 체결 시기까지의 국가 생존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출범 이후 북한과 버금가는 군사력 진강을 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 확보를 통해서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지만 미국은 이승만의 군사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약간 좀 삔또가 상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신탁 통치를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비판하니까 미국이 약간 빈정이 상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조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은 미군이 와야 되니까요. 무조건 한국에 유리한 조건이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국익을 위해서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밀었던 분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굉장히 경계하던 분이었습니다. 앞에 뒤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인 건 다 아시죠? 소련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진행되었고 그 위로는 중공군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국가가 있었던 거죠. 그 위에 몽골도 그때는 공산주의였었고요. 또 그 위에 러시아는 공산주의의 대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한 그 자본주의에 대한 식견으로 남한만은 공산주의화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를 강하게 펼치셨던 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김구와 이승만의 라이벌 구도가 시작이 되죠. 이때 김구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그 남한이 단독 정부가 수립될 때 단독 정부 수립되면 안 된다. 북한하고 넘어가서 내가 협상을 해보겠다. 북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에게 완전 팽 당하고 다시 남한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사이에 바로 건국을 해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굉장히 경계했던 거죠. 한반도의 공산을 굉장히 경계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1등인 미국에게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고 계속 추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조약을 미국은 계속 탐탁치 않아 했어요. 심지어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너네 이런 조약을 맺어줘야 되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를 종전까지 이 조약을 끌고 갑니다. 종전될 때까지 이 조약을 계속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승우수를 하나 띄우게 됩니다.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휴전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포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 포로들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뭐 한국에서 한국군으로 생활하다가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서 그 북한군으로 다시 그 활동하다가 또 포로가 된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야 되냐, 북한으로 보내야 되냐, 그리고 한국군이 포로로 잡은 북한군을 이제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되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되냐, 이런 그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미국이 한미 방위 수호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주지 않으니까 반공 포로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풀어줘 버립니다. 이때는 미국과의 상의가 없었고 유엔 사령부와의 그런 상의도 없었습니다. 반공 포로를 풀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엄청 당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다가는 진짜 미국이 약간 경각심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러다 진짜 한반도가 공산주의화가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안보 조약을 문서상으로 미국에게 보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역사적 시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한국사 교과서에 비춰지는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초대 대통령 그리고 하야한 대통령에서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로 추앙받기에 한치도 하나의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던 분이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런 지식인을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 현재 역사의 기록은 승자가 기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승자는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인해서 화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승자는 누가 된 것입니까? 4.19 혁명을 주도한 좌파 집단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엔 패배자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4.19 집단에게 유리하게만 역사가 기록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역사관을 바로 잡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업적을 기를 수만 있게 되면은 저는 만약에 대한민국에 10만 원권이 발행된다. 3만 원권이 발행된다는 말도 많죠. 저는 새로운 지폐가 나오면은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화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나마 그 이유를 말해주자면은 저는 항상 궁금증을 가져왔습니다. 왜 한국 지폐에는 조선인들만 있냐? 조선과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지폐에는 조선인들만 있고 왜 한국인은 없냐? 미국 1달러에는 워싱턴 대통령이 들어가 있고요. 일본 만엔에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지금의 일본을 만든 지식인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만 한국 정치인이 없냐라는 저의 궁금증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지표가 나온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화가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